여러분은 지금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다는데 왜 금리는 오를까요?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준다는데 왜 생활은 더 힘들까요? 15년 전 한 영화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자본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습니다.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을 발표합니다. 재무장관 헨리 폴슨이 의회에 말합니다. 7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구제금융, 베일아웃, 세금으로 은행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영화 속 마이클 무어 감독이 질문합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은행을 구한 건가요? 국민을 구한 건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통장은 어땠나요? 잠깐 지원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생활비로, 대출 이자로, 월세로. 영화는 한 가족을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집을 지키며 살았던 가족.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쫓겨납니다. 정부가 7천억 달러를 풀었는데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돈은 풀렸는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정부에서 은행, 끝. 은행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시민에게 안 흐를까요? 영화 속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을 봅시다. AIG,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습니다. 임원 한 명당 수백만 달러씩. 회사를 망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 겁니다. 세금으로요. 한국은 어떤가요? 2020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낮췄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신호입니다.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0.5%에서 3.5%까지 7배나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디트로이트의 빈민가를 보여줍니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도시.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은행들이 돈을 받았지만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은 돈을 못 빌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시중은행이 받습니다. 시중은행은 이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신용등급 높은 대기업, 부동산 담보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여러분 같은 일반 자영업자는요? 담보가 부족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습니다라는 이유로 대출 거절됩니다. 돈은 풀렸지만 여러분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화 속 한 장면이 답을 줍니다. 부자들의 요트, 개인 전용기, 별장.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임원들이 호화 생활을 즐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 버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갈까요? 실물 경제가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갑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투기성 자산에 돈이 몰립니다. 2020년을 기억하세요. 코스피가 3,300까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일까요? 아닙니다. 싼 돈이 자산 시장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를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영화는 2000년대 초반을 보여줍니다.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은행들은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줍니다.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 버블이 터집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사람들은 빚만 남습니다. 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준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0에서 2021년 부동산 폭등,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버블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한 가정을 봅시다. 아버지가 파일럿으로 30년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급여를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아니면 해고라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그는 시간당 16달러를 받습니다. 빵 한 개가 5달러입니다. 우유 한 통이 7달러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비싸집니다. 2020년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2022년부터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라면, 치킨, 커피, 기름값 모든 게 20에서 30% 올랐습니다. 정부는 당황합니다.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영화는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을 인터뷰합니다. 금리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그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0.5%로 낮춘 건 맞는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3.5%로 올린 것도 맞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 보나요? 네 번째 이유는 고금리의 피해는 서민이 받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한 여성이 울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이자를 못 갚게 됐습니다. 은행이 집을 압류합니다. 보안관이 와서 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녀는 거리로 쫓겨납니다. 이게 2008년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어떤가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그럼 집을 팔면 되지 않냐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팔아도 대출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영화는 정치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받습니다. 정치자금, 로비인 뇌물들을요. 그래서 은행 편을 듭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금융권과 정치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료들은 은퇴 후 은행 고문이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시스템 자체가 부자를 위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무어가 AIG 본사를 찾아갑니다. 내 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보안요원이 그를 막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은행들도 찾아갑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모두 문을 닫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어떤가요? 수십 장의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소득증명, 재산증명, 신용등급들을요.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에서 구제금융 받을 때는요. 투명성이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영화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권리장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할 권리, 집을 가질 권리, 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집은 살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의료비는 계속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이 문제들이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화 속 한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금리가 오를 때 가장 위험한 게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라면 전환을 고려하세요. 초기 비용이 들어도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두 번째, 빚을 최대한 줄이세요. 영화 속 파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차를 살 때, 사업할 때 과도한 빚을 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1인당 평균 3,500만 원의 빚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 뭘 하시겠습니까? 소비를 늘릴 건가요? 아니면 빚을 갚을 건가요? 빚을 갚으세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빚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영화 속 생존자들도 빚이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자산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집이 10채 있어도 팔 수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이 얼어붙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영화 속 한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찾으려 합니다. 뱅크런, 은행 파산.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건 쉽지만 회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 부동산, 원자재, 배당주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지세요. 단, 과도한 빚으로 사지는 마세요.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모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제 흐름을 이해하세요. 영화 속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은행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부가 누구 편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의미인지, 정부가 재정을 푸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환율이 오르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 달에 30분만 투자하세요. 경제 뉴스를 읽고 지표를 확인하세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폐허가 된 디트로이트 거리, 버려진 공장, 텅 빈 집들. 자본주의가 만든 풍경입니다. 마이클 무어는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가요? 1%를 위한 시스템, 99%가 고통받는 구조.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지만 시민에게는 안 옵니다. 은행과 대기업만 살아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서민이 고통받습니다. 영화 속 한 시민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빚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빚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요? 여러분은 다음 위기에 대비되어 있나요?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 피해는 항상 여러분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왜 금리가 오르는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경제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